낭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요즘 사람들은 노망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가령 나의 노망은 정원 딸린 전원주택, 비싼 외제차, 몇 달 동안의 해외여행이라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바람이지만 그래도 꿈꾸는 것, 이것이 노망이라는 단어를 대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망과 낭만주의에 낭만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노망은 중세 프랑스에서 유행한 비현실적인 모험담을 다룬 이야기를 뜻한다. 영화 엑스칼리버처럼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가 여기에 속한다. 바위에 꽂힌 칼을 뽑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전설에 따라 그 칼을 뽑은 아서가 왕이 되는 이야기 말이다. 낭만주의 작품에는 아서왕 이야기와 비슷하게 초자연적인 존재나 현상이 자주 등장한다. 이 로망에서 나온 단어가 낭만이다. 낭만에 대하여라는 가요가 있다.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를 마신다는 가사를 들으면 요즘 젊은이들은 구식이라고 치부하겠지만 비 내리는 날에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세월이 흘러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다시 못 올 것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표현한 이 노래는 분명 낭만적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하는 정서는 낭만주의의 한 특징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낭만을 곱씹는 것, 살아가면서 과거의 낭만적인 순간을 되새기며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영구 낭만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강렬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 지나간 경험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지녔다면 그 사람은 곧 시인이다. 그는 또한 외부의 직접적인 자극 없이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 시인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낭만이나 낭만주의는 공통적으로 추억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중요시한다. 그렇다면 영구 낭만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영구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에 반발해서 발생한 문해사조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주의를 다시 추앙한다는 의미에서 18세기 영국 문학은 신고전주의라고 불리지만 독일 문학에서는 고전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이 둘을 혼용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조각상을 연상하면 고전주의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다. 그 조각상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균형, 조화, 질서, 안정감 등이 느껴지는데 이것들이 바로 고전주의가 추구했던 가치들이다. 다시 말해 고전주의에서는 작가의 감정이나 상상력이 어느 정도는 억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계몽주의와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상력을 억제하려는 고전주의는 일맥상통한다. 이에 반해 낭만주의는 작가가 감정, 감수성, 충동,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인간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인공적인 도시보다는 천연의 자연을 동경한다. 그렇다면 낭만주의는 좋고 고전주의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고전주의 문학에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다. 지향하는 가치는 달랐으나 사조 안에서 창작된 작품들 중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작품들이 두루 존재한다. 가령 고전주에 속하는 모차르트와 낭만주에 속하는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비교해 보면 그 특징과 장단점을 느낄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의 문외한인 사람도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1번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32번을 들어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것이다. 모차르트 음악은 안정적이고 균형감이 있고 절제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이성적이다. 이에 반해 베토벤의 음악은 감정적이고 열정적이고 통제되기를 거부하는 느낌을 준다. 베토벤의 대표자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떠올려 보라.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가.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성적 사고가 지배적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뭄때 맞는 산떨림처럼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줄 낭만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낭만에서 한 걸음, 아니 몇 걸음은 동떨어져 있다. 낭만을 부르짖기에 현실은 각박하고 이상만을 쫓기에는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낭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이 떠들어대는 허황된 꿈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하지만 낭만이 없는 삶을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어느 겨울날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하얀 눈으로 뒤덮인 강원도 산골을 굽이굽이 누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낭만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기차 여행을 마치고 한적하고 푸른 겨울바다와 함께 강릉 경포대에서 5개의 달, 하늘의 달, 호수의 달, 동해의 달, 술잔 속의 달,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에 비친 달을 보는 것은 덤으로 얻는 기쁨이다. 낭만 혹은 낭만주의는 역사 저편의 철진한 생각이 아니다. 낭만은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늘 존재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귀에 익은 옛 노랫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지나간 일들을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시절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적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 낭만적인 사람일 것이다. 워즈워스의 기준에 따르면 그런 감성을 가진 당신은 바로 시인이다. 이별의 아픔을 잊은 그대에게.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의 귓가를 두드리는 노래가 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친구여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 석별의 정이 그것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듣는 노래여서 그런지 늘 구슬프게 느껴지는 노래다. 이 노래는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인 로버트 번스의 시에서 가져왔다. 로버트 번스에게 따라붙는 국민 시인이라는 별칭은 인기가 많다는 뜻의 국민 배우, 국민 가수와는 그 쓰임이 전혀 다르다. 로버트 번스가 국민 시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스코틀랜드는 토착어의 영향을 받은 영어로 시를 썼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별의 정은 스코틀랜드의 애국가처럼 여겨질 정도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19세기부터 번스 나이트라는 행사를 거행해 왔다. 매년 번스가 태어난 1월 25일에 하기스라는 전통 음식을 먹고 백파이프 연주와 함께 번스의 시를 낭송하는 행사다. 만찬이 시작하기 전에는 번스가 쓴
하기스에게를 낭송하고 모임이 끝날 때는 석별의 정을 부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랜다. 로버트 번스의 시로 시작해서 그의 시로 끝나는 셈이다. 번스의 시를 가사로 한 노래들 중엔 석별의 정 말고도 귀에 익은 곡들이 많은데 그대는 빨간 장미도 그중 하나다.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짐 말콤이라는 가수가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을 입고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대는 빨간 장미는 번스의 대표작으로 단순하면서도 짧은 시다.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그대는 빨간 장미. 오, 내 사랑은 6월에 가 피어난 빨간 장미 같구나. 오, 내 사랑은 아름다운 곡조로 연주되는 음악 같구나. 내 어여쁜 소녀여, 그대가 너무나 아름다워 난 깊은 사랑에 빠졌다오. 그대여, 저 바다가 마를 때까지 난 그대를 사랑하리라. 저 바다가 마를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바위가 햇살에 녹아내릴 때까지. 오, 나는 항상 그대를 사랑하리라. 인생의 모래시계가 닿을 때까지. 네 하나뿐인 사랑 잘 있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네 사랑이여. 수말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돌아오리라. 남녀의 이별을 담은 우리 노래 아리랑이 내용은 단순하지만 한국인의 깊은 정서를 담고 있듯이 이 시도 그러하다. 번역된 문장만을 보면 수많은 사랑시 중 하나로 느껴지겠지만 언어로 낭송하면 그 운율과 가군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이 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바다가 마를 때까지, 바위가 햇살에 녹아내릴 때까지, 그리고 인생의 모래시계가 닿을 때까지, 한마디로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다는 말이다. 요즘에는 이런 과장법이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런 과장이 애교스럽게 느껴진다. 반면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로 인한 슬픔은 조연하게 표현된다. 그 아픔을 세세하게 다 말하면 서로가 더 힘들어질 테니 말이다. 절제된 언어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를 감상하는 핵심이다. 번스의 시는 스코틀랜드의 토속적인 색채가 묻은 영어로 쓰여 있기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가 다르더라도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주는 회왕과 헛헛함의 정서는 만구 공통인 것일까? 번스의 시는 우리에게도 이별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인생에서 헤어짐은 피할 수 없다. 아니, 우리의 인생은 이별의 연속이다. 이별로 인한 슬픔은 고통스럽지만 번스의 시를 읽다 보면 그런 슬픔도 낭만의 일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면 낭만이 들어갈 자리는 없을지도 모른다. 헤어짐에 슬픔이 있기에 사랑하는 순간의 희열이 더 눈부신 것이 아닐까. 잃어버린 감수성을 찾아서 내 가슴은 뛰누나.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누나.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네. 내가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자연에 대한 경외감으로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나는 희망하노라. 이 시는 아주 짧지만 워즈워스의 자연관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어쩌다 하늘의 무지개가 뜨면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것이다. 그뿐일까? 길을 걷다가 만발한 꽃을 보아도 즉각 핸드폰을 꺼내서 배경화면으로 쓰기에 맞춤한 사진을 찍는다. 그 순간 존재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무지개나 꽃은 멋진 사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무지개나 꽃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오늘날 얼마나 될까? 그래도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사진으로라도 찍고자 한다면 그는 아직 감수성이 조금은 남아 있는 사람이다. 세파에 찌들어 감성이 무뎌진 어른들은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을 봐도 쉽사리 감동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다르다. 눈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신이나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주인은 잊은 채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든다. 차가운 공기에 얼굴이 얼어붙어 붉어졌음에도 말이다. 되돌아보면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나. 지금은 눈이 내리면 치울 생각에 귀찮고 짜증만 일지만 말이다. 워즈워스는 이 시에서 자연을 가슴 깊이 느껴 감동하게 만드는 감수성을 가슴이 뛴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어린 시절 가졌던 감수성이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 전체에서 물씬 느껴진다. 그래서 그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칭하며 자연에 대한 감수성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한다. 요즘 영화들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시청각적으로 더욱 자극적인 효과를 사용해 관객들을 끌기 위해 경쟁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대학로의 연극들도 이제는 코미디나 공포물 등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고전적인 연극은 자극이 너무 약해서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경향이 점점 무뎌지는 우리의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잉 자극의 시대,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자극이 넘치는 시대에 자연이 선사하는 장면으로부터 놀라움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이쯤에서 현대인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 20세기의 독일 철학가 아도르노의 이론에 귀 기울여 봄직하다. 그는 미개인들은 자신을 자연에 종속시킨 반면 계몽주의자들은 자연을 인간에 종속시켰다고 본다. 계몽주의 이전 인류에게 자연은 신비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표방했던 계몽주의는 자연을 신비나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연구하고 분석하면 자연의 모든 것이 설명될 것이라고 믿었던 계몽주의자들에게 미지의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이성과 감수성은 서로 대립되는 인간의 능력이다. 이성에 치우치게 되면 외부 세력을 감각하는 지각력인 감수성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주체 중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 다른 존재의 처지에 공감하는 능력이 비교적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자연을 제대로 느끼는데 필요한 감각들이 퇴화하여 감수성이 상실된다. 이것이 인간 중심적인 계몽주의가 자연을 객체로 보아 자기 보존의 도구로만 생각하게 된 과정의 요체다. 그 결과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 아닌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아도르노는 주장한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들.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 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눈물이 부질없는 눈물이 어떤 신성한 절망의 심연으로부터 나온 눈물이 마음에서 솟아올라 눈에 고인다. 행복한 가을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가버린 날들을 생각할 때면 지하 세계에서 우리의 친구들을 데려오는 배에 돛에 반짝이는 저 햇살처럼 신선하다. 수평선 아래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가라앉는 배에 돛을 붉게 물들이는 마지막 햇살처럼 슬프다. 가버린 날들은 이처럼 신선하고 슬프다. 어둑어둑한 여름 새벽에 죽어가는 이의 눈에 창문이 점점 희미하게 밝아올 때 그에게 들리는 잠이 덜 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처럼 슬프고 기이하다. 가버린 날들은 이처럼 슬프고 기이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죽기 전에 나눴던 입맞춤의 기억처럼 소중하다. 다른 사람에 속한 입술이라 가망이 없어 상상으로 하는 입맞춤처럼 달콤하다. 첫사랑처럼 애절하고 모든 회한만큼 애통하다. 오, 가버린 날들은 생중사로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 시절을 회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순간이라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슬프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일까? 시인은 시 속에서 가버린 날들이라는 구절을 반복한다. 테니슨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여기서 잠깐 살펴보자. 그의 절친한 친구 할럼이 24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요절하자 테니슨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할럼은 테니슨의 여동생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이기도 한데 비엔나를 여행하던 중에 뇌출혈로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나버린다. 젊은 시절에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테니슨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런 급작스런 죽음을 경험하면 우리는 흔히 왜 하필이면 그가 죽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느 날 비명행사하면 우리는 자비로운 신의 존재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다.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은 아마도 테니슨의 신앙심을 흔들리게 했던 것 같다. 테니슨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모순되게도 이 시에서 그의 태도는 염세적이다. 이 연에서 테니스는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로 간다고 믿었던 그리스 신화를 따라 이승을 떠나는 모습을 배를 타고 지하세계로 가는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생기 넘치는 일일까. 그 배를 비추는 첫 햇살은 또 얼마나 새롭고 따사로울까. 반면 사랑하는 이들을 실은 배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갈 때는 석양의 마지막 모습처럼 슬프기 그지없다. 사면은 사람이 누워서 임종을 맞이할 때를 상상한 구절이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면 영혼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새들도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라는 표현은 숨을 거둘 때 감각이 수그러들고 모든 것이 몽롱하게 느껴지는 상태를 표현한다. 죽는 순간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는 참으로 기이할 것이다. 마지막 여는 사랑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죽었을 때 그와 나눴던 입맞춤의 달콤함을 떠올리며 지난 과거를 추억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표현된 구절이다.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다른 사귀는 이가 있다면 그 이와 나는 이제 더 이상 입맞춤을 할 가능성이 없다. 그에 대한 그리움의 상상으로 하는 그 입맞춤은 더욱 달콤하리라. 가버린 날들은 생중사, 즉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만든다고 하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대한 테니슨의 애타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다. 현재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과거의 한 시절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부질없는 눈물인 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을 회고할 때 우리는 솟아나는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충실하면 회왕과 후회가 남지 않아 과거를 돌아볼 때 덜 속상하다는 사람도 있겠으나 지난 시절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도 먼 훗날 그 시절을 돌아볼 때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밀려들기도 한다. 되돌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시간의 속성은 세월 앞에서 인간을 겸허히 무릎 꿇고 울게 만든다. 나의 현재가 지난 과거에 비해 보잘것 없을수록 그 눈물의 맛은 더 진하다. 기력이 쇠해가는 노인이 푸르렀던 청춘을 슬퍼하며 추억하는 것도 한때는 단란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우정 혹은 사랑의 기억이 안타까운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일 터다. 이렇게 가버린 날들이 서러워 눈물이 맺히는 날에는 그 가버린 날들 덕분에 그때는 울던 내가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음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시간은 찬란했던 기억을 빛바라게도 만들지만 상처가 되었던 기억을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물게도 만들어주니 말이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까? 예전에 80살을 바라보는 한 비구니 스님이 영어 교사로 은퇴하고 뒤늦게 낭만주의를 공부하고 싶다며 내가 재직 중인 대학원에 입학하셨다.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데 다 거짓말이야. 늙으니까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어. 솔직한 말씀에 스님의 순박함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그렇지, 나이가 들면 벅찬 일이 분명히 있지. 그런데 우리는 왜 다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만 말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은 삐딱한 시선으로 나이를 둘러싼 담론을 바라보니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도 석연치 않게 틀렸다. 그렇다면 60세 이전의 인생은 뭐가 되는가? 물론 그 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늙었다고 해서 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좋은 의도라는 걸 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을 응원하고 옹호하기 위해 또 다른 무언가가 깎아내려질 필요가 있을까 싶다. 테니슨이 쓴 다음의 시를 읽으면 이런 생각에 더 깊이 잠기게 된다. 율리시스. 이 고요한 벽난로 옆에 앉아 한가롭게 늙은 아내와 소울거리나 하면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먹고 잠자고 재물이나 쌓아두려는 이 무식한 백성들을 위해 국정을 다스리는 것은 왕으로서 보람없는 일이다. 나는 모험을 그만둘 수 없다. 인생의 마지막 잔까지 모두 마실 것이다. 그동안 즐거움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다. 나를 사랑하는 부하들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 혼자서 육지에서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에서 탐험에 대한 끝없는 열망으로 나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세상 곳곳의 사람들과 풍습과 기후와 나라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바람이 몰아치는 트로이의 벌판에서 함성을 지르며 동료들과 함께 전쟁의 승리를 기뻐했다. 이 시는 율리시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20여 년 만에 집에 돌아온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오랜 시간 모험하는 동안 율리시스는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 싸우기도 하고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키르케를 만나기도 했다. 수없이 많은 고비를 모면하고 마침내 돌아온 율리시스이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기만 할 사람이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은퇴 후 여행이나 다니면서 여생을 즐기려 할 텐데 율리시스에게 그런 한가로운 삶은 보람이 없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험난하지만 숭고한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라고 믿는 인물이다. 그래서 시 속에서 율리시스는 과거의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항해했던 부하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모험을 떠나자고 부추긴다. 늙었지만 아직은 명예로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의지는 가상하지만 항해의 목적이 불분명해 보인다. 죽을 때까지 저 서쪽 하늘의 별들 너머로 가야 한다는 건 막연하고 맹목적이다. 율리시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무작정 모험을 떠나려던 게 아니었을까.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성취욕을 불러일으켜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행동일까? 백발의 노인이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말려야 할 것이다. 마음이 청춘이라고 몸까지 청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뿐이다. 신들과 싸움을 벌였던 천하의 율리시스라도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다.
나이가 들면 늙는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려는 율리시스의 모습은 세월이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인간의 한계를 부인하고 무리하게 젊음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진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넓은 시선에서 보면 이 시 속에서 노세한 율리시스는 당시 테니슨이 목도했던 인류의 정신적 공황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 세계는 발전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주까지 정복할 태세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늙은 율리시스처럼 무기력하다.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강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너무나 많다. 수많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의 저 넓은 우주를 바라보노라면 인간은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 것도 좋지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한 이유다. 테니스는 그 점을 깨우쳐주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모험적인 남성을 상징하는 율리시스를 시의 화자로 등장시켰을 것이다. 과신도 과소평가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자세만이 당찬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바탕임을 수천 년 전의 영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